민재는 평생 아버지가 사고로 죽었다고 믿어왔습니다. 20년 전 그날의 잔인한 빗길을요. 하지만 그 진실을 믿은 대가로 그녀의 삶은 송두리째 무너져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에 그만큼 완벽한 거짓말은 없었으니까. 그 순간 난 선택해야 했어. 너냐, 그 사람이냐? 내가 했어. 너 지키려고. 엄마, 말해줘. 아빠, 누가 죽였어? 왜, 왜 나한테 거짓말했어? 진실은 조직의 지하 깊숙한 곳에 묻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진실은 이제 민재의 어머니를 데려갔습니다. 남은 것은 단 하나, 딸의 결이었습니다. 엄마, 내가 구할게. 반드시. 나에게 아버지는 언제나 잔상 같은 존재였다. 어릴 적 사진 속에서만 볼 수 있는 늘 짙은 양복을 입고 근엄하게 웃던 남자. 나는 그의 죽음이 20년 전에 끔찍한 빗길 교통사고였다고 10살 때부터 그렇게 믿어왔다. 엄마의 눈물과 친척들의 침묵 속에서 그 믿음은 단단한 벽처럼 내 삶을 지탱하는 진실이었다. 나는 30살의 평범한 직장인이었다. 금융회사에서 조용히 일했고 퇴근 후에는 엄마와 함께 저녁을 먹었다. 엄마, 정아 씨는 늘 조용하고 다정한 사람이었다. 고아처럼 자랐다는 아버지가 남긴 작은 유산으로 조그마한 카페를 운영하며 나를 키워냈다. 엄마의 삶은 오로지 나 하나였다. 우리는 그럭저럭 행복했다. 잔잔한 강물처럼 흐르는 평범함이라는 이름의 행복. 하지만 강물 아래에는 언제나 진흙탕이 있는 법. 그날은 여느 때와 다름없는 화요일이었다. 점심시간 회사 옥상에서 커피를 마시는데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다. 발신지는 경찰서. 강력계 형사라는 그의 목소리는 유난히 건조하고 딱딱했다. 혹시 고 민규 씨의 따님 민재 씨 되십니까? 네, 맞는데요. 무슨 일이시죠? 심장이 불길하게 요동치기 시작했다. 보통 경찰서에서 오는 전화는 좋은 일이 없다는 것을 알았다. 엄마에게 무슨 일이라도 생겼나 불안감이 엄습했다. 민규 씨의 사망 사건에 대해 다시 조사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나는 순간 얼어붙었다. 20년 전 사건을? 형사님, 저희 아버지는 20년 전에 빗길 사고로 돌아가셨습니다. 민재 씨, 저희는 그 사건이 단순 사고가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 정황상 나는 그의 말을 끊었다. 입술이 바짝 말랐다. 무슨 말씀이신지 정확히 말씀해 주세요. 정황이라니요? 20년 전 이미 종결된 사건 아닙니까? 형사의 목소리가 낮고 조용하게 이어졌다. 당신 아버지 교통사고가 아니었습니다. 타살입니다. 장면 전환 옥상에서 휘몰아치는 바람 소리. 손에서 휴대폰이 미끄러질 뻔했다. 심장이 멈춘 것처럼 세상의 모든 소리가 사라졌다. 눈앞에 보이는 도심의 빌딩들은 갑자기 비현실적인 배경처럼 느껴졌다. 타살. 그 끔찍한 단어가 내 귓속에 뱀처럼 스며들어 독을 풀었다. 거짓말. 정황 증거와 최근 확보된 단서가 있습니다. 민재 씨의 협조가 필요합니다.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머릿속은 온통 혼란이었다. 내가 믿어왔던 20년의 세월은 모두 새빨간 거짓말이었단 말인가. 조용하고 평화로웠던 내 삶은 처음부터 피로 얼룩진 모래 위에 지어진 성이었던가. 그날 저녁 나는 퇴근 후 곧장 집으로 달려갔다. 엄마의 카페는 닫혀 있었다. 낡은 아파트 문을 열고 들어섰을 때 엄마는 식탁 앞에서 무언가를 닦고 있었다. 늘 그렇듯이 평온한 뒷모습이었다. 하지만 나는 그 평온함이 나를 옥죄는 거대한 위선이라는 것을 직감했다. 엄마,
내 목소리는 떨렸다. 엄마는 깜짝 놀라 뒤돌아보았다. 그녀의 얼굴은 순간적으로 굳어졌다가 이내 평소의 온화한 미소를 되찾았다. 하지만 나는 보았다. 그녀의 눈빛, 그 깊은 곳에 스치고 지나간 공포의 그림자를. 민재야, 왜 이렇게 일찍 왔니? 무슨 일 있어? 엄마. 나는 엄마가 앉아있는 식탁 앞에 서서 두 손을 식탁에 짚었다. 오늘 경찰에서 전화 왔어. 엄마의 손에 들려있던 행주가 바닥에 떨어졌다. 엄마는 떨리는 눈으로 나를 올려다보았다. 마치 자신이 숨긴 가장 소중한 것이 발각된 어린아이처럼. 민재야, 무슨 소리니? 아빠 얘기야. 사고가 아니래. 타살이래. 나는 더 이상 목소리를 숨길 수 없었다. 울분이 터져 나왔다. 엄마, 말해줘. 아빠, 누가 죽였어? 왜 나한테 거짓말했어? 엄마의 얼굴은 핏기가 가셨고 입술은 새파래졌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려 했지만 힘없이 다시 주저앉았다. 나는 엄마의 두 어깨를 잡고 흔들었다. 엄마, 제발 말해줘. 엄마는 오랫동안 침묵했다. 그 침묵은 20년의 세월만큼이나 무겁고 답답했다. 나는 숨조차 제대로 쉴 수 없었다. 엄마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다. 그 눈물은 내가 알던 다정한 엄마의 눈물이 아니었다. 죄책감과 고통으로 빚어진 뜨겁고 쓰디쓴 눈물이었다. 그리고 마침내 엄마는 힘겹게 입을 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갈라져 나왔다. 내가 했어. 그 짧은 세 단어는 나의 온 세상을 산산조각 냈다. 내가 사랑하고 믿었던 엄마 나를 위해 모든 것을 희생했다고 생각했던 그 다정한 엄마가 내 아버지를 죽였다고 고백했다. 엄마, 무슨 소리야? 장난치지 마. 나는 믿을 수 없어서 현실을 부정했다. 엄마가 왜 아빠를 죽여? 엄마는 떨리는 손을 꽉 쥐었다. 마치 스스로를 묶으려는 듯이. 그때 난 선택해야 했어. 너냐? 그 사람이냐? 엄마는 고개를 숙였다. 20년의 비밀을 지고 살아온 여자의 짐이 그 작은 어깨 위로 다시 쏟아져 내리는 듯 했다. 나는 엄마를 식탁에 앉히고 그녀가 이 긴 이야기를 시작할 수 있도록 조용히 기다렸다. 숨을 헐떡이던 엄마는 조심스럽게 과거의 문을 열었다. 내가 알지 못했던 아버지가 살아있던 마지막 몇 년의 진실을. 내 아버지는 내가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 물론 한때는 존경받는 사람이었지. 이 도시의 어둠 속에서 보스였으니까. 나는 충격을 받았다. 우리 아버지가 보스였다니. 조용하고 근엄했던 사진 속의 남자가 폭력 조직의 우두머리였다니. 조직을 이끌 때 그는 강하고 카리스마 있었어. 하지만 힘이 커질수록 그의 폭주도 심해졌지. 그는 주변 사람들을 의심하고 통제하고 점점 더 잔인해졌어. 집에 와서도 마찬가지였단다. 내가 무슨 말을 하면 화를 내고 물건을 부쉈어. 내게는 폭력을 휘두르기도 했고. 나는 엄마의 손을 보았다. 오랫동안 카페에서 일하느라 거칠어진 그 손에 과거의 상처가 보이지 않는 멍으로 남아있는 듯했다. 하지만 가장 참을 수 없었던 건 엄마는 숨을 크게 들이마셨다. 목소리가 다시 한번 무너져 내렸다. 가장 참을 수 없었던 건 내가 크면서부터였어. 아빠는 너에게 집착했어. 처음에는 그저 아끼는 줄로만 알았어. 하지만 아니었어. 그는 너를 통제하려 했고 내게 했던 것처럼 너에게까지 손을 대려 했지. 내 머릿속은 하얗게 변했다. 내가 사랑했던 아버지가 나에게 그런 끔찍한 짓을 하려 했다니. 그날 밤이 그랬어.
엄마는 눈을 감았다. 그날 아빠는 잔뜩 취해서 돌아왔어. 조직 일로 스트레스를 받았다며. 그리고 너를 방으로 부르더구나. 내가 그때 막 잠이 들었을 때였지. 나는 미쳐버리는 줄 알았어. 내가 그 사람을 따라 들어가서 막지 않았더라면. 아냐, 엄마. 그럴 리 없어. 나는 속삭였지만 이미 엄마의 눈빛과 목소리에서 진실을 읽고 있었다. 나는 그 사람을 막았어. 온몸으로 막았어. 그는 분노했고 나를 밀쳐냈지. 그는 너에게 다가가려고 했고 나는 그때 식탁 위에 놓여있던 무거운 크리스털 재떨이를 잡았어. 엄마의 손이 다시 떨리기 시작했다. 그 사람을 내가 뒤에서 내리쳤어. 너무 세게. 그는 그대로 쓰러졌어. 피가 너무 많았어. 나는 울면서 그 사람을 깨우려 했지만 숨을 쉬지 않았지. 나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밤새도록 울었어. 내가 깰까봐 소리도 내지 못하고. 경찰이 오면 나는 감옥에 가겠지. 하지만 나는 너에게 이 모든 진실을 알리고 싶지 않았어. 내가 아버지의 그림자, 이 조직의 그림자 없이 평범하게 살길 바랐어. 내가 아버지의 폭력적인 본성까지 물려받은 이의 딸이라는 죄책감 속에서 살게 하고 싶지 않았어. 그래서 나는 그날 밤 빗속에서 사고가 난 것처럼 위장했어. 나도 어떻게 그랬는지 모르겠어. 정신없이. 하지만 나는 오로지 너 하나를 지켜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어. 이 모든 게 조직의 폭력으로 인한 사고로 보일 수 있도록 현장을 조작했지. 그리고 내 아버지는 그 차 안에서 발견되었어. 20년 동안 나는 이 죄를 너에게서 숨기고 살았어. 너의 행복이 내 삶의 유일한 속죄였어. 민재야, 엄마를 용서하지 않아도 돼. 하지만 이것만은 알아줘. 나는 너를 지키기 위해서 살인자가 되었단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엄마를 껴안았다. 분노, 배신감, 충격. 이 모든 감정보다 더 거대한 파도가 나를 덮쳤다. 그것은 이해였다. 내가 보지 못했던 내 행복을 위해 기꺼이 지옥을 선택한 한 여자의 고독하고 처절한 사랑. 엄마, 용서해. 그럴 수밖에 없었지. 내가 엄마를 어떻게 미워해. 나는 울면서 엄마의 등에 기대어 흐느꼈다. 며칠이 지났다. 나는 형사에게 연락해 아무것도 아는 것이 없다고 둘러댔다. 엄마의 희생을 경찰에게 넘겨줄 수는 없었다. 하지만 이미 20년의 비밀이 열렸다. 이제 모든 것이 달라졌다. 우리는 이 비밀을 영원히 묻기로 약속했다. 하지만 세상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 돌아가지 않았다. 이틀 후 내가 회사에 있을 때 엄마에게서 전화가 왔다. 엄마의 목소리는 너무 떨려서 알아듣기 힘들 정도였다. 민재야, 이상해. 그날 밤의 일이 조직에 알려진 것 같아. 무슨 소리야? 엄마, 경찰 말고 다른 사람한테는 아무 말도 안 했잖아. 나도 몰라. 갑자기 낯선 사람들이 카페를 기웃거리고 아빠 서재에 있던 금고가 열려 있어. 아무도 모르는 금고였는데 아버지가 조직의 보스였다면 조직은 20년 전 그들의 보스가 단순 사고로 죽었다는 사실을 믿고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이제 경찰이 재수사에 착수하고 진실이 수면 위로 떠오를 조짐을 보이자 그들의 과거도 흔들리기 시작했을 것이다. 아버지는 죽었지만 조직에 충성스러운 일원들은 여전히 남아 있었다. 그리고 그들은 자신들의 보스가 정당방위가 아닌 살인으로 죽었다는 사실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조직의 보스는 신격화된 존재였고 보스의 가족이라 해도 보스를 해친 대가는 반드시 치러야 한다. 그것이 지하세계의 룰이었다.
엄마, 내가 지금 바로 갈게. 절대로 문 열어주지 말고 아무도 들이지 마. 나는 불이 나게 회사를 나섰다. 온몸의 신경이 곤두섰다. 아버지가 보스였다면 그 조직은 내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잔인하고 거대할 터였다. 내가 엄마의 아파트 문을 열고 들어섰을 때 이미 늦었다. 거실은 뒤죽박죽이었다. 엄마가 소중하게 아끼던 낡은 화분이 산산조각 나 있었고 작은 액자들이 바닥에 떨어져 깨져 있었다. 거친 싸움의 흔적. 엄마, 나는 집안을 미친 듯이 뒤졌다. 안방, 서재, 부엌. 어디에도 엄마의 흔적은 없었다. 그들이 이 모든 진실을 알고 있다면 엄마는 무사하지 못할 것이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식탁 위에 놓인 아버지의 오래된 라이터를 집어들었다. 조직의 문양이 새겨진 묵직한 라이터. 나는 이제 조직의 딸이 아니라 조직의 보스였던 남자를 죽인 여자의 딸이었다. 그리고 나는 이제 그 조직과 맞서야 했다. 밤은 깊었다. 나는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다. 신고해봤자 이 일은 평범한 실종 사건으로 처리될 것이 분명했다. 그리고 엄마가 아버지를 살해했다는 진실이 세상에 드러나는 순간 엄마는 조직의 손에서 벗어난다 해도 법의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나에게 남은 선택지는 단 하나. 스스로 조직의 세계로 들어가 엄마를 구하는 것이었다. 나는 아버지의 서재로 다시 들어갔다. 엄마가 말했던 그리고 조직이 이미 열어본 것 같은 금고 문은 뜯겨져 있었다. 안은 텅 비어 있었다. 그들이 무엇을 가져갔을까? 아버지의 자금 기록? 아니면 20년 전 조직 내부의 비밀? 나는 서재를 샅샅이 뒤졌다. 아버지가 앉던 낡은 가죽 의자의 등받이, 책상 서랍의 깊은 곳, 그리고 책장 뒤편에 희미하게 긁힌 자국을 발견했다. 책장을 밀자 뒤편에 숨겨진 또 다른 작은 금고가 나타났다. 조직원들이 가져간 것은 겉으로 보이는 큰 금고였을 뿐, 이 비밀 금고는 몰랐던 것이다. 숨겨진 금고의 다이얼을 돌렸다. 나는 어릴 적 아버지가 내 생일로 금고 비밀번호를 설정했다는 말을 얼핏 들은 기억이 냈다. 520내 생일. 딸깍. 금고가 열렸다. 안에는 두꺼운 서류 뭉치와 낡은 카세트 테이프 하나, 그리고 작은 사진 한 장이 들어 있었다. 사진은 젊은 시절의 아버지와 그 옆에 서 있는 낯선 남자 셋의 모습이었다. 모두 정장을 입고 있었지만 눈빛은 사나웠다. 특히 아버지의 바로 옆에 서 있는 날카로운 인상의 남자. 그의 얼굴이 왠지 모르게 익숙했다. 서류 뭉치를 꺼냈다. 그것은 조직의 재정 장부였다. 20년 전의 거래 내역, 자금 출처, 그리고 조직 내의 주요 인물들에게 지급된 검은 돈의 기록. 이 장부만 있다면 이 도시 전체의 어둠이 흔들릴 터였다. 그리고 카세트 테이프, 낡은 레이블에는 회고록 최후라고만 적혀 있었다. 나는 급히 오래된 카세트 플레이어를 찾아 테이프를 넣고 재생 버튼을 눌렀다. 이 녹음을 듣는 자가 누군지는 모르겠다. 내 엄마가 듣게 될까 두렵다. 하지만 나는 이미 파국으로 치닫고 있다. 내가 시작한 그 일 때문에. 아버지는 녹음 속에서 조직의 이름을 언급했다. 백호파. 그리고 그가 조직 내에서 진행했던 비밀스러운 작업에 대해 털어놓기 시작했다. 나는 조직의 돈을 빼돌렸다. 모두 내 사금고로 옮겼다. 단순한 배신이 아니었다. 나는 이 모든 짓을 그들이 나에게 요구한 그 일을 막기 위해서 했다. 나는 보스였지만 그들의 요구는 더 이상 인간적인 것이 아니었다. 나의 딸, 너에게까지 손을 대라는 말에 나는 미쳐버렸다. 그들이 원하는 것을 내가 넘겨주지 않자 그들은 나를 제거하려 했다.
아버지는 자신이 조직의 명령을 거부했고 이 때문에 조직 내에서 암살 위협에 시달리고 있었다고 고백했다. 내가 죽는다면 그것은 사고가 아니다. 그들의 짓이다. 그들이 나를 제거하려 했을 때 그들의 첩자가 이미 내 집에도 들어와 있었다. 만약 내가 사라진다면 이 카세트와 이 장부를 경찰에 넘겨라. 오직 그것만이 내 엄마와 너를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방패다. 충격이었다. 아버지는 엄마에게 살해당했지만 그 이전에 이미 조직의 위협 속에 있었다. 엄마의 살인은 결과적으로 아버지의 죽음이 조직의 암살로 위장되는데 기여했을 뿐이었다. 아버지는 엄마의 손에 죽었지만 동기는 오로지 나를 지키기 위함이었다. 그리고 가장 충격적인 사실, 아버지는 마지막에 그들의 첩자가 이미 내 집에도 들어와 있었다고 말했다. 나는 다시 엄마를 생각했다. 엄마는 아버지를 죽인 직후 사고로 위장했다. 그리고 20년 동안 완벽하게 숨겼다. 하지만 경찰은 왜 지금 와서 타살임을 알았을까? 그리고 조직은 어떻게 그 진실을 알았을까? 경찰의 재수사는 조직 내부의 누군가가 진실을 흘렸다는 것을 의미했다. 그리고 그 진실을 흘린 자가 바로 아버지의 녹음에서 말한 집안의 첩자일 가능성이 높았다. 나는 아버지가 남긴 사진을 다시 보았다. 아버지 옆에 날카로운 눈빛의 남자. 왠지 익숙한 얼굴. 생각해보니 우리 동네 카페의 단골 손님이었다. 엄마의 카페에 늘 와서 조용히 커피를 마시던 중년의 남자. 강 사장이라고 불리던 그 남자. 그가 조직의 첩자였다. 20년 동안 우리 모녀를 감시하고 20년 만에 기회를 포착해 진실을 조직에 고한 것이다. 그리고 지금 엄마를 납치했다. 내 손에는 아버지의 마지막 유산, 조직의 재정 장부가 있었다. 그리고 나는 이 장부가 엄마를 구할 유일한 무기라는 것을 깨달았다. 다음 날 아침 나는 아버지의 재정 장부를 깊숙이 숨긴 채 강 사장이 남긴 쪽지 속의 지하실로 향했다. 그곳은 시내에서 한참 떨어진 아버지가 조직 보스로 활동할 당시 사용했던 버려진 창고였다. 지하실로 가는 길, 나는 어릴 적 아버지에 대한 기억을 끊임없이 되짚었다. 늘 인자했던 아버지의 모습과 엄마가 말한 폭력적인 보스의 모습이 뒤섞여 혼란스러웠다. 하지만 녹음 속 아버지의 목소리는 나를 지키기 위해 고군분투했던 한 인간의 절규였다. 그는 좋은 남편은 아니었을지 몰라도 마지막에는 나를 지키려 했던 아버지였다. 창고에 도착했다. 낡은 철문은 육중했고 주변은 폐허처럼 고요했다. 나는 철문 옆에 숨겨져 있던 작은 인터폰을 찾아냈다. 누구냐? 굵고 거친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나야. 민재. 나는 목소리를 떨지 않으려고 노력했다. 내 엄마를 데려간 민규 보스의 딸. 잠시 정적이 흘렀다. 보스의 딸이라. 흥미롭군. 내 어미가 보스를 죽였다. 내가 무슨 염치로 왔는지 모르겠지만 들어와라. 하지만 혼자 들어와야 한다. 경찰은 물론이고 그림자도 따라와서는 안 돼. 문이 덜컥하는 굉음과 함께 열렸다. 안은 어두웠고 곰팡이 냄새가 났다. 내가 안으로 들어서자 문은 다시 닫혔고 육중한 빗장이 걸리는 소리가 들렸다. 이제 나는 그들의 소나기에 들어선 것이다. 어둠 속에서 5명 정도의 사내들이 서 있었다. 모두 검은 양복을 입고 있었고 그들의 눈빛은 살기가 등등했다. 그들 한가운데에 사진 속에서 보았던 강 사장, 아니 강철수가 비릿하게 웃으며 서 있었다. 오랜만이다, 아가씨. 내 엄마의 카페에서 내가 주문하던 라떼 맛이 참 좋았는데 말이야. 내 아버지는
내가 그런 평범한 삶을 살길 바랐지. 강철수는 조롱하듯 말했다. 내 엄마 어디 있어? 나는 곧장 본론으로 들어갔다. 강철수는 웃음을 멈추고 표정을 굳혔다. 내 어미는 그 대가를 치르는 중이다. 우리의 보스를 살해한 데가. 너는 내 어미가 어떤 짓을 했는지 알고 있겠지. 모성애? 허튼 소리. 그녀는 조직의 질서를 깬 살인자다. 아버지는 당신들 때문에 죽을 위기에 처해 있었다. 조직의 명령을 거부했기 때문에. 내가 가진 장부를 보면 알게 될 거야. 나는 블러핑을 시도했다. 내가 장부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해야 했다. 강철수의 눈빛이 흔들렸다. 장부? 보스가 남긴 재정 장부 말인가? 내 아버지는 그 장부를 가지고 조직의 돈을 빼돌렸지. 보스가 죽자 그 장부는 사라졌고 내가 그걸 가지고 있단 말이냐? 그래. 이 장부에는 당신들이 지난 20년간 저지른 모든 불법 거래, 그리고 당신들이 챙긴 검은 돈의 기록이 고스란히 담겨 있어. 이 장부가 경찰이나 언론의 손에 넘어간다면 당신들의 조직은 무너질 거야. 내가 감히 우리를 협박하려는 건가? 그의 목소리에 분노가 실렸다. 협박이 아니야. 거래야. 나는 떨리는 다리를 애써 숨기며 말했다. 장부를 돌려줄게. 대신 내 엄마를 풀어줘. 우리는 이 도시를 떠날 거야. 평생 당신들 앞에 나타나지 않을게. 강철수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재정장부는 조직의 존망이 걸린 문제였다. 그가 나를 당장 죽일 수는 없었다. 좋다. 거래하자. 하지만 장부를 내 눈으로 확인해야겠어. 당장 장부를 가져와. 그러면 내 어미는 풀려날 것이다. 아니, 내가 바보야? 내가 장부를 당신들에게 넘겨주는 순간 당신들은 우리 모녀를 모두 처리할 거잖아. 먼저 엄마를 풀어줘. 안전하게 풀어주고 내가 그녀를 확인하는 순간 장부를 넘길 거야. 내게도 안전장치가 필요해. 강철수는 길게 한숨을 내쉬었다. 그의 눈에는 나를 죽이고 싶은 욕망이 가득했지만 조직의 재정 장부가 그의 목줄을 잡고 있었다. 내가 요구하는 대로 해주지. 하지만 단서를 남긴다면 내 어미는 그 자리에서 목숨을 잃을 것이다. 오늘은 돌아가. 내일 내가 원하는 장소와 시간을 정해. 내일 밤 10시 폐쇄된 한강 제오부두에서 거래해. 그곳은 시야가 트여 있어. 나도 당신들도 도망칠 곳이 없지. 좋다. 내일 밤 약속 장소에서 내 어미를 데리고 가마. 단 내 장부도 완벽해야 한다. 나는 그곳을 빠져나왔다. 창고 문이 닫히고 다시 빗장이 걸리는 소리가 들렸다. 나는 그들이 나를 미행할까 두려워 밤새도록 뒷골목을 헤매고 다녔다. 나는 엄마를 구하기 위해 조직과 거래를 약속했지만 나의 힘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을 알았다. 강철수와 그의 부하들은 나를 속이려 할 것이 분명했다. 나는 결단을 내려야 했다. 아버지의 유언대로 재정장부를 이용해 경찰과 협력하는 것이다. 다음 날 아침 나는 아버지 사건을 담당했던 강력계 형사에게 전화를 걸었다. 형사님, 제가 아버지를 죽인 살인범에 대해 알고 있습니다. 경찰서에서 만난 형사는 나를 의심 가득한 눈으로 쳐다보았다. 갑자기 마음을 바꾸신 이유가 있습니까? 며칠 전에는 아무것도 모른다고 했잖습니까? 우리 엄마가 납치당했습니다. 조직원들에게. 나는 침착하게 말했다. 그리고 제가 가진 정보는 20년 전 조직 전체를 무너뜨릴 수 있는 증거입니다. 나는 형사에게 아버지의 녹음 내용, 엄마의 고백, 그리고 강철수와의 거래 내용을 모두 털어놓았다. 단 엄마가 직접 아버지를 살해했다는 결정적인 사실은 숨겼다.
나는 엄마가 나를 보호하려 했던 조직원에게 우발적으로 살해당한 것으로 위장했다고 설명했다. 아버지가 조직에게 위협받고 있었다는 녹음 내용은 이 주장에 신빙성을 더해주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는 재정 장부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이 장부에는 베코파의 모든 검은 돈 흐름이 담겨 있습니다. 경찰에게는 이 장부가 필요할 겁니다. 저에게는 이 장부를 이용해 엄마를 구출할 힘이 필요합니다. 형사의 눈빛이 달라졌다. 그는 장부를 빠르게 훑어보았다. 그의 얼굴은 놀라움으로 가득 찼다. 이게 사실이라면 이건 단순히 한 조직의 문제가 아닙니다. 정치계, 경제계까지 엮여 있을 겁니다. 거래를 합시다, 형사님. 내일 밤 10시 한강 제오부두. 경찰은 거래 현장을 포위하고 장부를 넘기는 즉시 엄마를 구출합니다. 그리고 저에게는 면책을 약속해 주세요. 이 사건에 대해 더 이상 저희 모녀를 조사하지 않겠다고. 형사는 잠시 상부와 연락을 취하는 듯 했다. 그는 돌아와 단호하게 말했다. 좋습니다. 장부의 가치는 충분합니다. 경찰은 당신의 안전과 어머니의 구출을 최우선으로 할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협조를 바탕으로 이 사건에 대한 더 이상의 조사나 사법 처리는 없을 것입니다. 나는 형사와 긴밀한 작전 회의를 시작했다. 나는 조직원들의 수와 무기 소지 여부, 그리고 강철수의 성향에 대해 내가 아는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작전의 핵심은 속임수였다. 나는 실제 장부를 넘기는 대신 위조된 장부를 넘길 계획이었다. 그리고 경찰이 그들이 가짜 장부를 확인하는 동안 들이닥쳐 엄마를 구출하는 것이었다. 왜냐하면 나는 강철수가 약속을 지킬 위인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엄마가 풀려난 후에도 그는 우리 모녀를 제거하려 할 것이 분명했다. 실제 장부는 여전히 나의 최후의 방패로 남겨두어야 했다. 밤 10시 한강 제오부두. 차가운 강바람이 뼈를 애는 듯했다. 부두는 고요했고 거대한 컨테이너들이 어둠 속에 그림자처럼 서 있었다. 멀리서 경찰 특공대와 형사들이 잠복해 있을 것을 생각하니 약간의 위안이 되었지만 강철수와 마주해야 한다는 사실에 심장은 미친 듯이 뛰었다. 나 홀로 약속 장소에 섰다. 곧이어 검은색 승합차 한 대가 부두의 끝에서 굉음을 내며 다가왔다. 차 문이 열리고 강철수를 포함한 4명의 조직원들이 내렸다. 그들은 모두 두꺼운 가죽 재킷을 입고 있었고 손에는 보이지 않는 무언가를 숨기고 있는 듯했다. 강철수가 나를 향해 다가왔다. 그의 뒤편에 세워진 또 다른 승합차의 뒷문이 열리고 엄마가 힘없이 끌려 나오는 모습이 보였다. 엄마, 나는 외쳤다. 엄마는 온몸이 묶여 있었고 얼굴에는 피곤함과 공포가 가득했다. 하지만 나를 보는 순간 그녀의 눈빛에 섬광 같은 안도감이 스쳐 지나갔다. 민재야, 오지 마. 도망쳐. 엄마는 온 힘을 다해 소리쳤다. 강철수, 약속대로 엄마를 풀어. 나는 단호하게 말했다. 내 손에는 위조된 재정 장부가 든 낡은 가방이 들려 있었다. 장부부터 보자. 강철수는 눈을 번뜩이며 말했다. 내 엄마는 내가 장부를 넘겨주는 순간 풀려날 것이다. 그 전까지는 한 발자국도 움직일 수 없어. 아니, 내가 장부를 확인하는 동안 당신들이 엄마를 해치려 할 수 있어. 먼저 엄마를 풀어줘. 최소한 내 손이 닿는 곳까지. 강철수는 잠시 망설였다. 그는 조직원들에게 눈짓했다. 한 조직원이 엄마의 결박을 풀었다. 하지만 여전히 강철수의 수하들이 엄마를 에워싸고 있었다. 이제 장부를 내놔. 아가씨. 나는 가방을 열고 장부를 꺼냈다. 위조된 장부는 원본과 똑같은 두께와
외관을 가지고 있었다. 여기 있어. 당신들 보스가 피로써 남긴 기록이야. 강철수는 탐욕스러운 눈으로 장부를 받아들었다. 그는 장부를 펼쳐 빠르게 훑어보았다. 그의 표정이 점점 굳어졌다. 이게 전부냐? 그래. 20년치 기록이야. 어서 엄마를 내게 보내. 그러면 모든 거래가 끝나는 거야. 강철수는 갑자기 소리를 지르며 장부를 바닥에 내팽개쳤다. 거짓말. 이게 어떻게 진짜 장부냐? 보스가 빼돌린 돈의 기록이 이렇게 엉성할 리가 없어. 작전이 탄로 났다. 내가 위조 장부를 건넨 것을 그가 알아챈 것이다. 나는 그가 눈치채지 못하길 바랐지만 보스의 오른팔이었던 그는 아버지의 필체와 기록 방식을 너무 잘 알고 있었다. 너를 살려둘 수 없겠구나. 강철수는 허리춤에서 칼을 꺼내 들었다. 내 어미처럼 너도 내 아버지의 뒤를 따라야지. 그 순간 나는 몸을 숙여 바닥에 떨어진 장부를 발로 찼다. 동시에 외쳤다. 지금이야. 사방에서 사이렌 소리가 울려 퍼졌다. 잠복해 있던 경찰 특공대원들이 부두의 어둠 속에서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다. 경찰이다. 튀어. 강철수는 당황하며 소리쳤다. 혼란이 발생했다. 조직원들은 사방으로 흩어졌고 경찰 특공대원들은 그들을 쫓았다. 강철수는 칼을 휘두르며 나에게 달려들었다. 내가 감히 우리 보스의 딸이 우리를 배신해. 나는 몸을 틀어 강철수의 칼날을 피했다. 나는 싸움에 능하지 않았지만 분노와 엄마를 구해야 한다는 절박함이 나에게 예상치 못한 힘을 주었다. 강철수는 노련했다. 그는 칼을 다시 휘둘렀고 나는 가까스로 피했지만 나의 팔에 깊은 상처를 입었다. 뜨거운 피가 솟아났다. 민재야. 엄마가 비명을 질렀다. 그 순간 나는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낡은 철제 파이프를 집어들었다. 그리고 온 힘을 다해 강철수의 머리를 내리쳤다. 강철수는 둔탁한 소리와 함께 쓰러졌다. 그의 몸은 힘없이 바닥을 굴렀다. 나는 피를 흘리며 쓰러진 강철수를 내려다보았다. 그의 눈은 여전히 분노로 이글거렸지만 이미 의식을 잃은 듯했다. 나는 엄마에게 달려갔다. 엄마는 떨리는 몸으로 나를 껴안았다. 민재야, 괜찮니? 너 다쳤잖아. 엄마, 이제 괜찮아. 우리가 해냈어. 경찰들이 강철수와 남은 조직원들을 제압하기 위해 달려왔다. 형사가 나에게 다가왔다. 민재 씨, 어머니 무사하십니까? 잘하셨습니다. 그날 밤 백호파 조직의 주요 간부들이 체포되었다. 그리고 나는 엄마와 함께 병원으로 실려갔다.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후 우리는 형사의 보호 아래 안전가옥으로 이동했다. 강철수는 혼수 상태에 빠졌고 다른 조직원들은 모두 체포되었다. 재정장부의 위조 사실은 아직 알려지지 않았고 경찰은 내가 넘겨준 위조 장부의 정보를 바탕으로 조직의 주요 자금 흐름을 추적하기 시작했다. 나는 엄마와 마주 앉았다. 엄마는 나를 지키기 위해 살인자가 되었고 나는 엄마를 구하기 위해 살인자가 되기 직전까지 갔다. 민재야,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니? 엄마는 지친 목소리로 물었다. 엄마, 걱정 마. 이제 아무도 우리를 건드릴 수 없어. 나는 그녀에게 아버지의 녹음 내용과 진짜 재정 장부의 존재를 털어놓았다. 아버지는 당신이 나를 지키려 했던 것을 알고 있었어. 아버지가 조직에게 위협받았고 당신은 그저 나를 지키려 했을 뿐이야. 그리고 이 장부가 우리의 마지막 방패야. 장부, 내 아버지의 죄가 담긴 기록인데. 아니, 우리의 무기야. 경찰이 이 가짜 장부로 조직을 약화시키는 동안
우리는 이 도시를 떠나야 해. 영원히. 하지만 떠나기 전에 나는 해야 할 일이 있었다. 나는 경찰에게 진짜 장부를 넘기지 않았다. 왜냐하면 나는 강철수가 깨어난다면 그는 진실을 밝히고 우리 모녀를 다시 위협할 것임을 알았기 때문이다. 이 사건의 근본적인 원인은 베코파라는 조직 자체에 있었다. 아버지는 보스였지만 결국 조직의 규칙에 의해 제거될 운명이었다. 엄마는 나를 지켰지만 조직은 20년 동안 우리 모녀를 감시하고 위협했다. 나는 결심했다. 이제 더 이상 도망치지 않겠다고. 엄마, 내가 끝낼게. 이 조직을. 아빠가 시작한 일을 내가 끝낼 거야. 민재야. 무슨 소리니? 위험해. 제발. 더 이상 우리를 위협하게 둘 수 없어. 아버지가 남긴 이 장부는 그들의 목숨줄이야. 나는 이 장부를 미끼로 조직의 가장 높은 곳에 있는 사람을 만날 거야. 나는 아버지의 유산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평범한 직장인이 아닌 조직 보스의 딸로서의 운명을. 나는 복수를 원하는 것이 아니었다. 단지 엄마와 나의 안전을 영원히 보장하고 싶을 뿐이었다. 나는 형사에게 연락해 위조 장부의 존재를 알렸다. 그리고 진짜 장부를 넘기는 대신 단 한 사람을 만나게 해달라고 요구했다. 베코파 조직의 실질적인 설립자이자 강철수의 배후에 있는 거물. 형사는 처음에는 거부했지만 장부의 가치와 내가 가진 정보의 중요성을 깨닫고는 마침내 동의했다. 경찰은 나와 거물을 은밀하게 연결하는 중재자 역할을 맡기로 했다. 며칠 후 나는 도시 외곽의 최고급 레스토랑 개인실에서 조직의 그림자 보스 김 회장을 만났다. 그는 겉보기에는 정중하고 기품 있는 중년의 사업가였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20년 동안 조직의 정점에 있었던 사람의 냉혹함 그 자체였다. 나의 맞은편에 김 회장과 그의 변호사 2명이 앉아 있었다. 나는 그들의 시선을 피하지 않았다. 민규 보스의 따님이시군요. 만나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하지만 이런 식으로 만나게 될 줄은 몰랐군요. 김 회장은 미소 지었지만 그 미소는 차가웠다. 회장님, 본론만 말하죠. 저에게는 아버지가 남긴 진짜 재정 장부가 있습니다. 이 장부에는 회장님이 베코파를 세우고 이 도시의 모든 검은 돈을 조종해 온 기록이 고스란히 담겨 있죠. 나는 가방에서 장부를 꺼내 테이블 위에 밀어 넣었다. 김 회장의 눈빛이 처음으로 탐욕으로 번뜩였다. 이게 진짜 장부라면 자네의 배포가 대단하군. 이걸 내게 넘긴다면 자네는 목숨을 걸어야 할 텐데 저는 목숨을 걸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거래를 제안하는 겁니다. 나는 그에게 3가지를 요구했다. 1. 엄마의 완벽한 면책. 엄마는 아버지를 살해한 죄로 법의 심판을 받아서는 안 되며 조직은 엄마에게 접근하지 않는다. 이 사건은 조직 내부의 충돌로 마무리되어야 한다. 2. 모녀의 안전 보장. 김 회장이 살아있는 한 우리 모녀는 조직으로부터 영원히 안전해야 한다. 3. 아버지의 명예 회복. 아버지가 조직의 명령을 거부하고 양심적인 행동을 했다는 사실이 일부 알려져야 한다. 김 회장은 내 요구를 들으며 길게 웃었다. 민규의 딸답군. 배포가 두둑해. 좋아. 내 선에서 자네 어미의 사건을 조용히 처리할 수 있네. 베코파는 다시 잠잠해질 것이고 자네에게는 충분한 대가를 지불하겠네. 나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대가는 필요 없습니다. 저는 돈 대신 진실을 요구합니다. 나는 그에게 아버지의 녹음 내용을 들려주었다. 아버지가 조직의 비인간적인 명령을 거부했고 이 때문에 조직의 돈을 빼돌리며 저항했다는 내용. 그리고 집안에 첩자가 있었다는 내용.
당신은 아버지를 제거하려 했지만 아버지는 적어도 마지막에는 딸을 지키려 했던 아버지로 남아야 합니다. 장부를 넘겨주는 대신 아버지의 명예를 회복시키고 조직 내의 첩자 강철수를 제거하세요. 김 회장의 눈빛이 차가워졌다. 그는 강철수를 버릴 수 있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강철수는 이미 경찰에 붙잡혀 있었고 장부를 위조했다는 사실까지 밝혀지면 조직에 도움이 되지 않았다. 좋다. 강철수는 더 이상 백호파의 사람이 아니다. 내가 직접 나서서 이 모든 것을 종결시키겠다. 결국 거래는 성사되었다. 나는 김 회장에게 장부를 넘겼다. 장부를 확보한 김 회장은 만족한 표정으로 자리에서 일어났다. 거래 후 며칠 동안 나는 불안에 떨었다. 김 회장이 약속을 지킬까? 그는 나에게 복수하기 위해 때를 기다리는 것은 아닐까? 하지만 김 회장은 약속을 지켰다. 조직은 조용해졌다. 강철수의 행방은 묘연해졌지만 그가 더 이상 우리 모녀를 위협하지 않으리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언론에서는 백호파 내부의 비리 사건이 크게 다루어졌고 김 회장은 마치 이 모든 것을 정리하는 개혁가처럼 비추어졌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경찰은 엄마에 대한 조사를 중단했다. 아버지가 조직의 폭력에 저항하다가 우발적으로 살해당한 것으로 사건이 정리되었다. 엄마는 법의 심판에서 벗어났다. 하지만 내 마음속에는 여전히 찜찜함이 남아 있었다. 나는 조직의 가장 위험한 사람과 거래를 했고 그 대가로 엄마의 안전을 얻었다. 나는 결국 아버지의 장부를 이용해 아버지를 죽인 자를 보호하고 그 조직의 보스를 도왔다. 그러던 어느 날 나는 김 회장에게서 받은 마지막 편지를 열었다. 민재 양, 약속은 지켜졌습니다. 하지만 자네에게 중요한 것을 하나 알려주겠네. 자네 어머니가 자네 아버지를 살해한 현장에 증인이 한 명 더 있었습니다. 자네 아버지가 폭주했던 그날 밤 집안의 첩자 외에 아버지가 가장 아끼던 부하 한 명이 우연히 그 현장을 목격했지요. 그자는 조직의 일원이었지만 자네 어미의 용기를 존경했고 20년간 침묵했습니다. 그가 바로 이 모든 진실을 20년 만에 경찰에게 흘린 사람이었습니다. 자네를 지켜주기 위해서 정의의 이름으로. 편지를 읽는 순간 나는 망치로 맞은 듯한 충격을 받았다. 20년간의 침묵을 깬 사람은 강철수나 조직의 누군가가 아니라 정의로운 조직원이었다. 그는 엄마의 희생을 헛되이 하지 않기 위해 그리고 엄마의 고백을 통해 내가 아버지의 진실을 알게 되기를 바라며 경찰에게 타살의 단서를 흘렸던 것이다. 나는 그 조직원에게 고마움을 느끼면서도 두려움에 휩싸였다. 그 증인은 누구일까? 그리고 김 회장은 왜 이 사실을 나에게 알렸을까? 며칠 후 뉴스에서 백호파 조직의 내부 비리 사건을 보도하는 기사가 나왔다. 그리고 기사 말미에 조직의 양심적인 부하 신 씨가 비리를 고발한 후 현재 잠적 중이라는 짧은 문구가 있었다. 나는 깨달았다. 김 회장이 나에게 이 사실을 알린 것은 나에게 아직도 진실을 아는 자가 남아있다는 경고를 보내기 위함이었다. 김 회장과의 거래 후 엄마와 나는 다시 평범한 삶으로 돌아왔다. 엄마는 카페를 정리했고 우리는 낯선 도시로 이사를 준비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과거의 그림자에 갇히지 않을 수 있었다. 이사 전날 밤 나는 엄마와 함께 마지막 저녁 식사를 했다. 엄마는 전보다 훨씬 평온해 보였지만 가끔씩 먼 곳을 바라보는 듯한 눈빛을 감출 수 없었다. 엄마, 이제 괜찮아. 정말로. 나는 엄마의 손을 잡았다. 그래, 민재야. 내 덕분이야. 내가 아니었다면
엄마는 평생 이 죄책감과 공포 속에서 살았을 거야. 너는 엄마를 구원해줬단다. 엄마는 울었지만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다. 20년 묵은 짐을 내려놓은 안도의 눈물이었다. 엄마, 아빠는 마지막에는 우리를 지키려 했어. 엄마의 행동도 정당했어. 이제 우리에게는 새로운 삶이 있을 거야. 그날 밤 나는 잠들 수 없었다. 나는 아버지의 카세트 테이프를 다시 들었다. 아버지의 목소리가 어둠 속에서 울려 퍼졌다. 이 녹음을 듣는 자가 누군지는 모르겠다. 오직 그것만이 내 엄마와 너를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방패다. 아버지가 남긴 유산은 돈이 아닌 진실이었다. 그리고 그 진실은 나에게 조직과 맞설 용기를 주었다. 몇 주 후, 엄마와 나는 낯선 해안 도시로 이사했다. 이름 없는 작은 마을. 우리는 그곳에서 새로운 카페를 열었다. 창밖으로 파도가 부서지는 소리가 들리는 평화로운 곳이었다. 엄마는 예전의 활기를 되찾았고 나는 다시 평범한 회사원이 아닌 엄마의 카페를 돕는 딸로 살기 시작했다. 하지만 나는 과거를 잊지 않았다. 김 회장과의 거래는 나에게 안전을 주었지만 완벽한 구원을 주지는 않았다. 조직의 근본은 여전히 남아 있었고 강철수 같은 조직원들은 또다시 나타날 수 있었다. 나는 아버지의 유품을 잘 보관했다. 특히 진짜 재정장부의 사본을 안전하게 숨겼다. 그것은 우리 모녀의 영원한 보험이었다. 새로운 카페의 문을 열고 나는 바다를 바라보았다. 푸른 바다는 끝없이 이어져 있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과거에 갇힌 피해자가 아니었다. 나는 내 가족을 지키기 위해 어둠 속을 걸어 들어갔고 가장 위험한 사람들과 거래를 했으며 내 손으로 내 운명을 바꾼 사람이었다. 나는 주먹을 꽉 쥐었다. 엄마, 내가 지킬게. 이제부터는 나의 눈빛은 더 이상 평범하지 않았다. 그 눈빛 속에는 아버지의 카리스마와 엄마의 희생적인 사랑, 그리고 내가 지하 세계에서 얻은 냉철함이 함께 담겨 있었다. 새로운 삶의 시작이었다. 하지만 그 삶은 언제든 다시 어둠과 맞설 준비가 된 조직 보스의 딸로서의 삶이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